2010년 2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부산 덕포동. 낡은 담벼락이 이어지는 그 골목에는 밥 짓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이웃들은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을 먹었고 아이들은 숙제를 펼쳤고 누구 하나 이상한 것 없다는 듯 그 저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12살 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7시 7분이었고 딱 3분짜리 통화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도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 골목 끝에는 단 3평짜리 옥탑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골목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일들이 그 안에서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도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딸 방문을 열었을 때 안경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휴대전화도 그 옆에 있었고요. 눈이 워낙 나빠서 안경 없이는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아이였는데 그걸 두고 나간 거였습니다. 말이 안 되죠. 밤 10시 50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낡은 담벼락이 이어지고 빈집이 많은 재개발 지역. 인적이 드문 골목들이 촘촘하게 얽힌 동네였어요. 경찰은 처음부터 단순 가출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단 비공개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수사관들이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바로 한 달 전 이 동네에서 수배된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가하던 22살 여성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쫓기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종적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살던 곳이 바로 이 골목 끝 3평짜리 옥탑방이었어요. 철저해요. 9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 방을 이용해왔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옥상 난간에 기대 담배를 피우는 모습만 가끔 봤을 뿐이에요. 친구도 없고 친지와도 거의 왕래가 없던 남자였습니다. 외삼촌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조카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을 거라고요. 누나들과도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그만큼 철저하게 주변과 단절된 채 살았는데도 아무도 그 방안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출소한 지 7달도 채 되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1977년 가을, 부산의 한 교회 앞에 갓난아기가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스라의 딸만 둘이던 가정에 입양됐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운동도 잘하고 활발한 아이였다고 주변에서 기억했습니다. 체력장 등급이 늘 최고 수준이었을 만큼 신체 능력이 남달리 뛰어났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말수가 부쩍 줄고 점점 어두운 구석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그 무렵 확인받게 됐거든요. 양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기억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어디서 왔냐고 가끔 묻곤 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삭히다가 중학교에 와서야 확인을 받으러 한 거였거든요. 그 아이 이름은 김길태. 김길태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17살 되던 해 처음으로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절도였어요. 이후에도 폭행과 절도를 반복했고 20살에는 어린아이를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부모에게 들켜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른 새벽 기도를 나가던 여성을 자신의 옥탑방으로 끌고 가 9일 동안 가두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17살부터 따지면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이 총 11년이었어요. 11년 동안 소년원과 교도소를 드나들었는데도 출소하는 그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간간히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기질을 드러내 독방에 수감되는 징계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한때는 정신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로 분류돼 별도 시설로 이감되기도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양아버지는 막노동으로 번 돈 10만 원, 15만 원씩을 수시로 영치금으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출소 후 새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출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엔 고위험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출소 후 움직임을 제한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거든요. 형기를 마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사회는 그를 반복적으로 내보냈고 그는 반복적으로 그 골목으로 돌아왔어요. 2002년 6월 그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운전면허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던 그가 돌아간 곳은 부모가 사는 집의 옥탑방이었어요. 한 달여를 부모 집에서 지내다가 이후에는 사상구 일대 빈집들을 전전했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카드도 없고 전화기도 없었어요. 정리하면 디지털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경찰이 수배를 내려도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그 좁은 골목 안을 떠돌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옥탑방만큼은 늘 다시 찾아갔어요. 2001년에도 범행 거점으로 쓰였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보셨겠어요? 11년 동안 교도소를 드나든 사람이 그냥 그 골목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저는 솔직히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반복됐는지를 알게 되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 3평짜리 옥탑방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건물 바깥에 따로 난 외부 계단을 올라야 나오는 구조였어요. 이 계단이 아래층 현관과 완전히 분리돼 있었습니다. 안에는 낮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창고용 철자재가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어른이 2팔을 뻗으면 금방 벽에 닿을 것 같은 그 좁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바로 아래층에 양부모가 살고 있었거든요. 이웃들도 가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외부 계단 구조 하나 때문에 누가 드나드는지 아래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상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었거든요. 아래층에 사람이 있다는 게 역설적으로 위층을 더 안전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2001년 여성이 9일 동안 이 방에 갇혀 있던 그 시간 동안에도 어머니는 매일 밥을 들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이불 속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아래층에서 평범하게 저녁을 드시면서 그 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요. 그 9일이 그 방 안에서 어떻게 흘렀을지 차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9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23일 새벽 귀가하던 22살 여성이 또다시 이 옥탑방으로 끌려왔어요. 약 12시간 동안 이 방에 갇혔고 그날도 어머니는 밥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방 안에 피해자가 있는 줄 모른 채로요. 피해자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어요. 입을 열면 죽는다는 말이 귓속에 맴도는 상황에서요. 너무도 기괴한 일이었어요. 같은 방이었습니다. 9년이 지난 같은 방. 피해 여성은 오후가 돼서야 가까스로 그 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김길태는 피해 여성에게 약국에서 연고를 사주며 잘 가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은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뒤였어요. 전화기도 없고 차도 없는 사람이 빈집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고 있으니 경찰이 즉각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달 사이 그는 덕포시장 일대에서 먹을 것을 훔치며 계속 그 동네에 머물렀어요. 경찰의 수배망이 코앞에 있는데도요. 그리고 그로부터 꼭 한 달이 지났을 때 당시 12살 여중생이었던 엘양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나도록 단서가 잡히지 않자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전국에 엠버 경보가 발령됐어요. 엘양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전국 방방곡곡에 뿌려졌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수색을 벌였습니다. 동원된 경찰관이 3만 명이 넘었어요. 그 골목 하나를 찾기 위해 온 나라가 나선 겁니다. 어쩌면 수사관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요. 그럼에도 수색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여전히 이 동네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는 촉이 있었거든요. 덕포시장 일대에서 음식이 자꾸 없어진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수배된 그는 그 와중에도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요.
심지어 범인이 잡히면 처벌을 받겠지만 자수하라는 경찰의 말에도 담을 넘어 다시 도주했어요. 도주는 멈추지 않으면서 결백은 주장하는 셈이었습니다. 경찰은 재개발 지역 빈집 상층부와 옥상을 집중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숨어있기 쉽고 도주로를 확보하기 좋은 복층 건물을 먼저 살폈습니다. 3월 6일 밤이었습니다. 멜량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빈집 옥상 물탱크에서 아이가 발견됐어요. 물탱크 안에는 시멘트가 채워져 있었고 뚜껑 위에는 블록과 타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골목을 수십 명이 오가는 동안 불과 50m 거리 그 안에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열흘이 얼마나 길었을지요. 이틀 뒤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수배된 그의 것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3월 10일 오후 3시 덕포시장 근처 빌라 옥상에서 그가 발견됩니다. 회색 후드를 쓰고 파란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어요. 달아나던 그를 수색 중이던 여성 경사가 몸을 날려 제압했습니다. 주머니에는 현금 20만 원과 면도기가 들어있었어요. 보름이 넘는 도주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이례적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공개했습니다. 마스크를 압수하고 대중 앞에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호송 과정에서 분노한 시민이 욕설과 함께 거칠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분노가 컸던 겁니다. 수사본부로 압송된 그는 처음엔 살인을 강하게 부정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과 유전자 증거 앞에 결국 자백이 나왔습니다. 엘량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요? 자백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며 괴로워했다고도 하는데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그 눈물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판결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어쨌든 재판은 시작됩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어린 소녀의 생명이 범인의 생명보다 더 값지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느끼셨겠죠? 그런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어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죠.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가난하게 자라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배경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너무 가혹하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 아이의 삶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어떤 판결에서도 달라지지 않거든요. 심지어 2심 재판부는 당시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되면서 형성된 엄벌, 여론이 1심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점까지 언급했습니다. 사건이 많이 알려질수록 판결이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다는 논리예요. 1심 선고 당시 법정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2심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 가족과 수많은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참 착잡합니다. 2011년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신상정보 10년 공개,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이 함께 내려졌어요.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됐어요. 이 제도가 생기기 전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은 평균 14%를 넘었습니다. 도입 이후에는 약 2%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분명한 효과가 있었어요. 11년을 드나들었어도 막을 수 없었던 그를. 만약 이 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그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24년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4,2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전담 관리하는 직원은 460명에 불과해요. 직원 한 명이 평균 17명 이상을 감독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게다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있어 1대1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도는 생겼지만 그 제도를 채워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그 사각지대는 결국 우리 이웃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바로 그 골목에서요. 주변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 3평짜리 옥탑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바로 아래층에 부모가 살고 있었는데도요. 우리는 지금 충분히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 방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